네, 신 교수님. 복지국가 저출산에 대해서 쭉 꾸준히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지금 1.0 밑으로 떨어지는 이 시점에는 누구라도 위기라고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가의 위기다. 그럼 위기에 대처하는 위기라고 했으면 위기에 대처다운 대처가 나와야 될 텐데 어떤 게 위기다운 대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위기라는 말은 난무하지만은 그 말에 걸맞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라든가 정책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기와는 조금 무관한 일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위기라면은 절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느냐, 그냥 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정도로 인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부나 국민 전체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태도 자체가 달라질 텐데, 그렇게 뭐 말은 하지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부 기관도 그렇고 그냥 뭐 좀 예산 좀 늘리고, 그다음에 부처 간 협의하고, 그래서 회의하고 위원회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하는. 그래서 1년 지나서 평가해 보면은 별로 안 늘었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뭐 하는 정도지. 그야말로 무슨 이 국가 간 뭐 대공황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위기에 대한 인식과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사실은 말은 난무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인다면은 나중에 이때 대처를 잘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거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로 받아들인 증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국민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 그러니까 상반된 메시지를 이제 우리 사회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나가 뭐냐면 저출산 현상 때문에 노인 부양률이 높아지고 앞으로 미래의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우리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잠재 성장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노동력이 부족하다 계속.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AI나 4차 산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게 굉장히 상반된 메시지거든요. AI나 뭐 4차 산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일하기 어려워지는데, 또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노동력이 부족해서 경제 성장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뭔가 우리 사회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좀 진단하고 제안하는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2017년 12월에 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산 정리를 하지 않겠다, 삶의 질을 하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제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간단하게 몇 가지 복지 정책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려면 산업 구조도 바꿔야 되고 노동시장 구조도 바꿔야 되고 정치 체계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트는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인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저도 신광희 교수님이나 두 분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인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인데, 청년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력에 대한 문제, 뭐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 국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자꾸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자꾸 연관시키냐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국가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 자체가 우리들의 사고, 기성세대의 사고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거라고 인식하는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간극이 굉장히 벌어지고 국가가 하는 모든 정책들이 다 저들이 나를 출산을 도구화해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적의 발상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들을 기성세대들이 사실상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들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청년들에게 좀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는 결과예요, 다. 결국은 개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근데 이제 결과만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은 청년들이 우리가 뭐 출산의 도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의 선택, 개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구로 생각하지는 않죠.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청년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대학 졸업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결혼이 됐던 동거가 됐던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이세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이세를 갖는 것이 뭐 교육비나 주거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되면 그들이 원하는 삶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복지 그 재원 문제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하는데요. 아까 교수님 강의에서도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이제 공공복지 지출이 10.4% GDP에 또 OECD 평균에 비해서 뭐 20%의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이 수준, 그러니까 10.4%라는 이 수준에 대해서 좀 뭐 평가를 한다면 어떤 뭐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1인당 GDP나 경제 규모나 성장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낮은 수준이라고 이제 그 절대량은 그런데 더 이제 이게 그 세원 구조 자체 세원도 낮지만 문제는 지출도 낮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부 세입의 규모에서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걷어들인 스페인이요. 스페인도 스웨덴도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같은 경우는 82%를 복지에 써요. 그러니까 정부가 걷어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를 쓰냐면 우리는 42.8%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사실은 사회복지에 지출되지 않고 다른 뭐 예를 들면 인프라나 뭐 이런 데 이제 투자가 되는 거겠죠.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OECD가 대충 보면은 대충 OECD가 전체 세입의 64% 정도를 이제 복지에 쓰는데 우리가 지금 42.8% 쓰니까 OECD 평균만큼만 지금 걷어들인 세금을 늘려도 지금 지출하는 거에 대략 한 1.5배 정도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박근혜 정부에서 못했죠. 결국 못했고. 근데 제가 이제 재원가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돈과 국가의 재원을 투여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증세보다는 세출 구조 조정 이것이 더 필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이 본인한테 들어오는지를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 SOC나 뭐 국방비나 뭐 이런 거보다. 그렇죠. 이제 아마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방비 문제도 이제 우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SOC는 사람의 이제 콘크리트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 투자하자 이것도 좋은 표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지난 정부에서 경험하셨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이 복지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못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세출구조 조정하는 게 그 세출 하나하나에 다 이해 집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건 저는 장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 부분도 있다. 뭐냐면 역대 지난 20년 동안 증세한 정부가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을 2%포인트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 그랬는데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을 2% 높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고 그 재원으로 지금 뭐 문재인 계속 정부 지금 쓰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면 박근혜 정부가 2%포인트 높였으면 그거보다는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꾸 뭐 감세하고 이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등장한 정부라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2%가 아니라 그 이상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명확한 진리는 재원을 투여하지 않고는 채주지 않고는 변화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서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뭐 통일이라든가 뭐 그렇다면은 지금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지금 늘어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은 세금을 세목을 따로 넣어서 뭐 이른바 사회복지 예산을 가족복지 예산을 새로 모아서 예산목을 하나 새로 설정하는 게 어떠냐 뭐 그런 논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환을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사고는
과거의 출산 장려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이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목을 만든다라는 것은 여전히 출산 장려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문제는 어떤 한두 가지 세원으로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역량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에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조정과 통합의 기능이 그렇죠. 필요한 거지. 네.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얘기죠. 식의 이제 사고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국가 주도, 정부 주도, 그렇죠. 개발 국계 항목 갖고 되는 문제가 네. 아닌데. 아니죠. 개발 국가 시대의 발상 그게 그렇죠. 이제 계속 예,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선언을 했으면 그 선언을 이제 실현하는 과정도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분의 말씀은 증세를 결국은 내놓고 해야 된다,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막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산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산이 이제 부처별로 이제 흩어져 있는 거는 이제 맞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각자의 역할이 부족하는 건 맞는데 그게 다 모여서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제대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중복적인 그런 사업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제 뭐부터 몇 년 동안 먼저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는 이멀전시가 더 있는 계층이 어디냐라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선적인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각 부처별로 다 나눠져 있는 사업들은 그런 것이 어렵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부처 통합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그 복지 정책과 관련된 10년, 20년, 30년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디다 우선적인 그런 재정 지출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이렇게 나눠서 막 하는 그래서 무슨 뭐 이 보건복지부도 하고 뭐 교육부도 하고 뭐 이 문화관광체육부도 하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내용적으로는 유사한데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 이기주의라는 그런 오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는 거가 이제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각 부처 위에 그런 데서 그런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도 현 단계에서 거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호의 방향 전환에 이 말씀은 꼭 반드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거는 마지막 한마디 말씀씩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미 많은 부분들이 국가 영역보다는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갔죠. 이 보험 제도도 사보험이 지배적이고 교육도 뭐 사립 그다음에 사교육 그리고 이 의료 같은 경우도 국가는 주로 이제 의료 비용 관리고 치료는 이제 민간 병원이고 상당 부분은 그런 사적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된 그런 나라예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뭐 유럽을 얘기하지만은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은 사실은 그런 공적 영역을 좀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해결책이 없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들이 혹은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덜어주고 그래서 결혼, 출산, 그다음에 고령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저출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지금 교수님 말씀에 전혀 100%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코끼리만 생각했다고. 출산율을 하여튼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 공공 영역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자리 문제를 예를 들고 싶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모님들께 물어보면 자녀가 뭐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상당수가 공무원 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들 자녀들 다 공무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공무원 늘리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 반대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근데 스웨덴의 일을 봤더니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신규 일자리가 거의 30년 동안 90%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런 가운데 속에서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굉장히 유력한 대안인데 우리 사회는 그 부분이 국민적 저항과 뭐 예산부처의 저항 이런 것 때문에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뚫고 좀 공공부문 역할을 좀 크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도 걷고 일자리도 늘리고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또는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것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자녀분들이 공무원 되는 거 원하시면 공무원 늘리는 거 반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공 영역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성불평등으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아쉽습니다. 혹여 저출산 문제가 자칫 젠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거 환경은 열악하고 취업률은 점점 떨어지는데 게다가 불안전한 복지까지 미래 세대들에게 불안 사회를 넘겨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데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남겨준 숙제가 무겁기만 합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